자,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 이집트나 팔레스타인이나 메소포타미아, 수메리, 다 이거 전공하신 분들은, 대충은 이해하지만 이게 닿지 않는 게, 인도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1921년 우연히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것도 이제 1933년도까지 이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처음에 발굴되기가 21년이 우연히 발굴됐지만 식민지 시대 때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이상한 게 이제 땅속에서 발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국이고 이집트고 메소포타미아고 인도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무지무지 중요한 이야기예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게 인도에서는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점점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게 역사전쟁이거든요. 다른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그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져 가고 있을 때, 하필 그때 이상한 문명이 땅속에서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더스 문명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지금 이제 이렇게 지도에 나오지만, 녹색은 이제 파키스탄인데, 파란색은 인도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좀 아시겠지만, 하라파 모헨조다라고 같은 큰 도시는 파키스탄에 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별로 중요한 아닌데, 인도로 가 있어요. 이게 이제 두 나라 사이에 나중에 이제 히스토리오그래피에서 역사학자들이 진행을 하면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47년 이후로 이제 이렇게 나라가 분단이 돼가지고 역사가 발굴이 되면서 해석의 문제가, 여기 고고학자들 몇 분 계시지만, 고고학은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과학이라고. 근데 과학조차도 우리 역사학자, 내 입장에서 역사학자를 볼 때는 너무너무 그건 그 당시의 이념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국에 과학이라는 것도 역사학의 큰 내부 안에 들어와서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꺼낸 겁니다. 방금 앞에 나왔던 게 기원전 2750년 혹은 기원전 2500년경부터 메소포타미아 이집트보다는 한 1000년 넘게 뒤에 좀 떨어지죠. 이제 중국하고는 비슷하고, 그리스, 에게 그쪽하고는 좀 비슷할 것도 같은데, 그렇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쭉 오른쪽으로 이제 동쪽으로 오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소위 말하는 겐지스 문명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겐지스 문명이라는 것을 말을 하지를 않아요. 겐지스 문명이란 말을 안 하는 이유가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는데, 나중에 아주 쉽게 말하는 소위 사이비 역사학에서 그 겐지스 문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겐지스 문명이 지금 여기 지도에 나와 있듯이 기원전 600년, 500년, 기원전 500년부터 기원전 300년 혹은 기원전 200년경까지가 겐지스 문명인데, 이렇게 보질 않고, 이건 이제 역사학자들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질 않고 기원전, 아까 말씀드렸던 2500년, 2750년, 3000년까지를 겐지스 문명으로 치는 이론들이, 이론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하여간 사이비 역사학의 이론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겐지스 문명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겐지스 문명이라고 하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겐지스 문명이라는 걸 잘 안 쓰고 2차 도시화라는 말을 많이 쓰죠. 좀 더 객관적인 용어를 쓸 때 2차 도시화를, 왜냐하면 이게 꼭 겐지스 강에서 하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물론 1차 도시화도 인더스 문명에서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겐지스 문명이라는 걸 잘 안 쓰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이 겐지스 문명으로 치면 얼른 보시면 16개의 국가가 있어요. 영역국가가 있는데 16개의 영역국가와 작은 도시들이 있는데, 이제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인더스 문명 쪽이었고,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전달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동 생활을. 그러니까 뭐 이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지만 아주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는 이걸 이해를 못 합니다. 이런 걸 이해를 못 해요. 한 문명이 있다가 사라져가지고 다시 이상한 문명도 아닌 유목민들이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로 들어와가지고 새로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 구석기까지는 안 가지만. 그러니까 이제 들어와가지고 조금씩 이제 지역국가를, 영역국가를 만드는데 이쪽에서 가장 강성한 국가들이 만들어지죠. 아무래도 오래 시간이 이제 흘러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국가들이 싸워가지고 결국에 이제 통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기원전 3세기까지 이제 가는 건데, 그 사이의 기록을 보면 인도에는 기록이 없어요. 고대 인도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 시기에도 고대 인도에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역사학, 쉽게 말하면 역사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편년체식으로,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속으로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혹은 중심까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하게 신화를 섞었더라도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 이걸 역사학이라고 치면 그게 없어요, 인도에서는. 그러니까 요 시기에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기록에 남기는 게 하나 있다면 들어보셨을까요? 베다라는 게 있어요. 베다라는 게 있는데, 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본집이 있고 부록이 있어요. 근데 본집은 또 두 개로 나눠져요. 기원전 1500년경부터 기원전 500년까지 천년 동안에 베다라는 게 있어요. 천년의 기록을 담는 거거든요. 그 천년의 기록을 담는 게 베다인데, 그러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앞에 초기 본집 리그베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철저하게 유목시대입니다. 그 기록을 통해서 역사학자들이 추정을 할 때, 고고학자는 뭐 하냐? 남은 게 없어요. 왜? 유목시대니까. 남은 게 없어요. 고고학자가 낄 틈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후기, 기원전 BC 1000년경부터 BC 500년경까지 절반 정도 잡아서 하는 배에다가 이런 배다, 이런 배다, 이런 배다의 본집이 있고, 그 본집 말고도 부록이 있다는 거예요. 해설서, 주석서, 이런 거에 베다의 후기 때 작성을 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아마 지금 헷갈리고 어려우실 거예요. 이런 게 있어서 베다라는 기록은 전적으로 역사적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스승들이 했던 이야기, 어,
별 보고 하늘 보고 땅 찾아가면서 했던 그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는. 근데 그게 두 시기로 나눈다는 거예요. 전기 시대 때, 후기 시대 때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이 전기 시대 때는 유목 시대 때고 후기 시대 때는 반정착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겐지스 문명이 아직 안 나올 때예요. 그런데 그 시기가 끝나고 이제 베다 시기가 이제 유목 시대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인더스 문명의 시기는 이미 끝난 지 1000년이 넘어서 다시 유목 시대가 또 끝난 거예요. 다시 이제 도시화 시대가 2차 도시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걸 베다 후 시대라고 그래요. 포스트 베딕 피리어드라고 하거든요. 베다 후 시대가 있었는데 이때 사람들이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록은 아니지만 에디팅을 하기 시작을 해. 편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술이죠. 물론 구술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을 역사에 대한 과거가 지나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과거를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제 편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이티하스라고 해요. 이티하스가 뭐냐면 산스크리트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티 그렇게 하스 존재했던 것, 그렇게 있었던 것.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자체 팩트에 대한 관심은 이 사람들은 없어요. 인도 사람들은. 인도 고대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도 어찌 모르겠지만 그리스 쪽에는 비슷했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렇게 들었는데 인도 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고 이래 했다라고 한 팩트에 대한 관심은 이 사람들은 없어요. 전부 해석입니다. 해석. 과거에 이러저러하게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자기들이 해석, 역사의 해석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오늘 같이 저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전부 지금은 역사의 기록에 관한 것도 중요하지만 해석에 관한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해석에 관한 것에 소위 포스트 모던에 관한 것과 아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중요한 게 두 가지 이티하사가 있어요. 하나는 라마야나, 또 하나는 마하바라타. 그러니까 유럽사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리아드 오디세이하고 거의 유사한 겁니다. 그것들보다 혹은 성경의 구약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신이 들어와서 했던 것을 누군가 인간이 해석해서 전해주는 것을 그 사람 이후의 사람들이 캐논으로 받아들여서 역사로 이해하고 있는 것. 이것을 이티하사, 라마야나 마하바라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역사적 사실은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육하 원칙이 아니라 사하 원칙만 따라서라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원 후 5세기 정도에 가면 중세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이에 수도 없이 많은 여기 이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세계관들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신이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살았고 어떤 영웅이 등장을 했고 막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백과사전적으로 완전히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그걸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삼국유사 비슷한 식으로 만들어냅니다. 삼국유사보다 훨씬 복잡하고 방대하고 큰 식으로 삼국유사도 모든 걸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게 뿌라나라고 하는 게 AD 5세기경부터 10한 2세기경까지 만들어지는 게 이제 인도의 역사 전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옛날 이야기를 자기들 생각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신들과 만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아까 말씀드린 이티하스하고 뿌라나하고 섞어서 이야기를 하면 몇 가지 특색이 있는데 역사는 진보한다. 그러니까 퇴보한다는 거죠. 퇴보. 그러니까 역사는 변한다. 퇴보한다라고 하는 구약과 비슷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무슨 기, 무슨 기, 무슨 기, 무슨 기 이렇게 가면서 모든 실질적인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해석을 전부 이렇게 우주의 시간이 바뀌면서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걸로 봐요. 그러면 우리는 역사학자들이 볼 때 전부 신화고 이야기예요. 그 신화고 이야기를 그 사람들은 사실은 역사를 보면서 쓴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어렵게 봉착을 하죠. 결국에 이 세상은 멸망을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갖는 시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신이 어떻게 나왔고 어떤 신이 어떤 걸 정복을 했고 어떤 신이 어떤 걸 뭘 극복을 했고 그렇게 기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술을 하는 그것이 역사적 실체가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그 안에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삼국유사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소위 사이비 역사학자들은 그걸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이자고 하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까 라마야나 이야기 나왔지만 라마라고 하는 신이 어떻게 이제 모함에 이렇게 해가지고 모함 휩쓸려가지고 마누라가 뭐 납치되고 마누라 구하러 가면서 랑까라고 하는 섬을 랑까라고 하는 섬을 정복을 해서 악마를 죽이고 마누라를 데리고 와서 다시 선을 회복을 했다. 그 랑까가 뭐냐? 얼른 들어보면 스리랑카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역사들 볼 때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화가 영향을 끼쳐서 사람들이 어떤 섬을 그 랑까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스리랑카라고. 그러니까 이게 역전이죠, 역전. 스리랑카는 애시당초에 그 신화가 만들어질 때는 애시당초에 행동 반경이 없었죠. 아주 탁도 없는 거죠. 상상의 섬이든지 아니면 어떤 조그마한 산맥 안에 있는 호수 안에 있는 섬이든지 이야기가 됐겠죠. 기원전 5세기, 4세기, 3세기 이야기니까. 그런데 그게 신화가 영향력을 끼어 만들어가지고 신화가 역사가 되면서 그 역사한테 또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마치 스리랑카가 되는 것 같은 식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의 우리 저 한국사에서 많이 나오지만 환단고기 사람들 같이 하는 식으로 우리 한반도 내에 마땅히 지명이 안 나오면 무슨 몽골에 뭐 터키에도 있고 뭐 어디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식의 민족주의적 시각으로 심지어는 그 스리랑카라고 하는 섬을 스리랑카 정도도 아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뭐 몇 요자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요자나라고 하면 뭐 몇 미터 몇 미터 몇 미터나 이래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하면 지구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뭐 15,000 요자나다. 그리고 거리에 랑가가 있다. 랑가가. 그럼 15,000 요자나가 한참 후에 1 요자나가 예를 들어서 뭐 1.5km도 하면 뭐 그렇게 뭐 계산을 하면 스리랑카도 안 되고 도저히 안 되니까 이건 지구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오스트레일리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가 우리 라마가 지배했던 우리 영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래서 그런 게 나왔던 게 이제 소위 말해서 겐지스 문명 기원전 6세기에서부터 5세기 기원전 6세기에서부터 기원전 3세기 때까지의 2차 도시화 문명 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중세 때 이어지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커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 요지는 이렇습니다. 제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질문이나 뭐 토론 주제 함께 토론해볼 뭐 이야기 등등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네네. 네, 저는 인도 고대사에 대해서 진짜 1도 모르는 사람으로서 지금 선생님 말씀만 듣고 저는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겐지스 문명이라는 것이 기원전 5세기, 6세기부터 기원전 3세기 정도까지의 제 2차 도시화라고 라고 한다면, 그리고 실은 그 문명에 관한 모든 기록들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육하 원칙에 따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역사 기록이 하나도 없다면, 그리고 그냥 신들에 대한 얘기라고 한다면,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엇을 알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 겐지 문명에 보면 여러 가지 소왕국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예, 경쟁했고 예. 나중에 통일도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소왕국들 혹은 그 후에 통일된 왕의 이름들이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조차도 그냥 신화 속의 어떤 인물들로 우리가 다시 이제 회귀를 해야 돼요? 그게 이렇게 돼요. 불교 기록은 상대적으로 조금 객관적인 게 있어요. 불교 기록은 지금 아까 말하는 이티아스라고 하는 이제 힌두교 기록은 좀 황망한 것이 좀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 그런 기록 안에 또 아쇼카라는 사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면 맞는 걸 보면 앞에와 뒤가 조금 맞겠네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이 맞으니까 앞에 게 다 맞을 수도 없고 뒤에 게 맞을 수도 없고 이렇게 되는 데다가 불교의 기록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역사학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전반적으로 불교의 기록을 놓고 일단 기준으로 삼죠. 그런데 그조차도 마찬가지고 구체적인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추정할 뿐이죠. 그러니까 중국사에서 하는 것 같이 뭐 심지어는 뭐 어떤 도읍에 무슨 뭐 몇 호가 살았고 세금을 어떻게 얻고 우리는 전혀 못합니다. 애시당초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런 게. 그래서 인도사에서는 그런 역사 자체는 아예 우리는 시도도 못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걸 골라내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나라 이름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지, 그 나라에 어떤 왕이 어떻게 다스렸고, 떤 왕이 있었고, 어떤 이름의 왕이 있었고, 어떤 정책을 졌고, 알 이런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절대로 알 수 없다. 알 수 없어요. 네. 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불교의 어떤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당장에 아까 지도에 16개의 영역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불교의 기록하고 힌두교의 기록하고 서로 달라요. 통일되지가 않아요. 일치가 안 됩니다. 근데 그것도 딱 그 정도뿐이에요. 나라 이름 나오고 뭐 왕 몇 사람 이야기 나오지. 그 위로 쭉 가면 가다 보면 신화로 올라가 버리니까 어디서 무슨 일을 누가 했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라 이름, 수도, 왕, 어떤 큰 일 정도를 알 수는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역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신화인지를 모른다는 거. 대단히 어렵다는 거. 연관된 질문인데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사료라고 하시는 베가, 그다음에 예, 이티하스, 그다음에 뒤에 예. 나온 뚜라누가요? 제가 잘 기억 꾸라는, 못해요. 네. 뚜라누, 이런 것들이 출토문헌인가요? 아니면 그, 필사되고 필사되고 필사돼서 그냥 오늘날 전해지는, 필사 안 됐어요. 필사 안 되고 전부 구전입니다. 구전. 아, 예, 전부 구전인데 최근에 이제 이티하사 그러니까 라마야나 마하바라타 베다 같은 경우가 이제 구전이 필사가 된 게 이제 12세기 기원전 1500년경 것이 그런데 그걸 또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매우 성스러운 경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보태고 우리 조선시대 때 족보보다도 훨씬 함부로 보태기가 어려운 것이면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가 이미 신화로서 역사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역사로 하기가 할 수도 어렵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렇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출토문헌은 없다는 얘기시죠?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 출토문헌은 있을 수가 없죠. 출토문헌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학적 편년체 어떤 사실을 기록한 출토 문헌은 없고 다만 왕들이 남겨놓은 비문 같은 게 좀 있죠. 큰 왕들 아쇼카 같은 사람들이 남겨놓은 비문. 내가 여기서 뭐 누구를 뭐 죽였는데 가슴이 아프고 뭐 어쩌고 저쩌고 쭉 이런 비문들이 아쇼카 같은 게 좀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한참 뒤에 중세로 가서 이제 사무드라곱다 알라하바드 비문 같은 게 비문에 쭉 있는데 출토 뭐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것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네, 네. 역사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증거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보여주는 출토문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출토문헌은 어떤 특히 역사 편년체로 쓰여진 문헌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혹시 그 글이 없습니다. 새겨진 유물들, 글이 새겨진 유물들 혹시 이렇게 나왔는가? 그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데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역사학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료를 가지고 우리가 그 사료를 가지고 리컨스트럭트를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학이 문학과의 차이가 뭘까? 그렇다면 사이비 역사학도 그러면 결국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사이비 역사학을 지겹게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사이비 역사학을 스스로의 문학이라고 한다면 나는 절대 반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20년, 30년 넘게 싸워오고 뭐 하고 했지만 허왕우가 인도에서 왔다 한 이야기를 어, 문학으로 치면 그 사실은 이야기거든요. 민중들의 이야기. 민중들이 이러이러 이야기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건 나쁘다고 할 수가 없죠. 다만 그걸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짜증이 난다는 거지. 아니 그 사람들이 어디 와서 바지 저고리 뭐 벗고 뭐 해가지고 뭐
한신령한테 바치고 뭐 해가지고 장유사에 가서 뭐 주고 이런 거 자체가 우리들의 이야기인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역사의 사실이 아닌데. 근데 이제 그게 역사적 사실로 자꾸 하니까 사이비 역사학이라고 한다는 거죠. 인도에서는 그걸 역사학 사실이라고 고집을 안 부린다는 거예요. 고대사에서는. 예, 뭐 또 다른 분 자유롭게 시간도 많으시고, 예, 예. 예,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성균관대에서 이제 유교 철학 전공을 하고 있는 성시훈이라고 합니다. 이제 예, 저는 반갑습니다. 예, 중국 경전 특히 이제 그 역사 중에 하나인 이제 상서 서경 관련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선생님께서 뭐 그 굉장히 복잡하다 인도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중국 경전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비슷비슷한 현상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지금 굉장히 흥미롭게 느끼고 있는데요. 그 관련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 먼저, 크게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디테일한, 좀 작은 질문 두 가지를 먼저 드리면, 중국 경전들은 대체로 이제 문자를 통한 전승이 주로 이루어졌었는데, 선생님께서 인도는 이제 거의 다 구전이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전이 제대로 됐는지 크로스 체크하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또 있었을까요? 야, 우리 학자들은 있죠. 우리 학자들은. 학자들은 있다. 지금 우리 학자들은 있죠. 그 음,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또 다른 이야기고요. 음. 지금 말씀드릴까요? 예, 조금 그 지점이 좀 흥미로워서. 예. 구전을 할 때 주로 앞에 하고 뒤에 하고가 인터폴레이션이 되지 중간에 느닷없이 삽입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어, 구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은사님들 실질적으로 내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본 거거든요. 우리 저 수업을 하면서 우리 은사님 사모님께서 배다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암송을 하시는데 시범을 보여주더라고요. 아이고 감동적으로 그걸 들었어요. 완전 여러분들 불경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운율로 이렇게 암송을 하거든요. 쭉 그냥 30분, 1시간 넘게 암송을 해요. 다 전부 다 뭐 우리 춘향가 완판본 뭐 아직 암송을 해요. 쭉 암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은사님하고 사모님을 놓고 이제 은사님이 이제 여쭤보시고 우리도 물어보고 하는데 맨 앞에 하고 맨 뒤에 하고는 전혀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은사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고문헌학 하시는 분이 중간에는 못 들어가고 맨 앞하고 맨 뒤에가 들어갈 틈바구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맨 앞과 맨 뒤가. 그래서 우리 역사학자들은 맨 앞장, 맨 뒷장을 보면서 의심을 가지고 철기 시대냐, 청동기 시대냐, 초기 중세냐, 후기 중세냐 이렇게 자꾸 따져보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내가 뭐 논문을 썼지만 허왕우 신화만 해도 기원 후 1세기 42년부터 해가지고 1950년까지 이게 있거든요. 삼국유사에는 그건 아니지만 삼국유사 말고도 여러 레이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가까운 그게 레이어가 쌓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구전의 그 신화에는 쌓여져 있는데 우리는 주로 앞과 뒤를 의심을 가지고 본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 김영준 박사가 여기 뭐 계셔서 좀 부담스럽게 하는데 우리는 일단은 어, 사료를 전적으로 믿지는 않아요. 저 역사학자는. 예. 고고학 자료도 전적으로 믿지만 일단은 논리적 맥락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와야지 이게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고고학 자료도 이상하게 전혀 안 맞는데 고고학 자료가 나와버리면 이건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고고학 한 사람들은 그 역사학자들이 그 착각이고 그 고집이다. 근데 얘는 고고학도 해석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논란이 예를 들어서 이제 배다 시대가 끝나고 아까 리그 배다 시대가 끝나고 이제 후기 배다 시대가 나오기 전에 이제 철기 문명이 이제 들어오면서 엄청난 그 숲을 다 이제 철기로 쓸어서 이제 불태우고 쓸고 다 헤쳐가지고 도시가 나와야 맥락적으로 맞는데 고고학 하는 분들은 숲이 없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숲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헷갈린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의 독단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무나 많은 레이어가 이제 이렇게 접해 있으니까 약간의 좀 독선적인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인도사를 공부하면서. 이러한 논리적 귀결이 아니면 사쿠라, 인정 안 함.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화를, 저희들은 편년체 크로니클이 없으니까 논리적으로 맞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뒤는 일단은 무조건 저는 앞뒤는 안 믿습니다. 근데 앞뒤에가 또 맨 앞하고 맨 뒤에가 진짜로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렇게 저희들은 해결을 합니다. 이건 질문 아니고 문득 궁금해진 부분인데요, 선생님. 네. 그러면 선생님, 은사님의 사모님의 정체는 사모님이 이게 그 구슬을 이제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사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사모님은 진짜로 정통 브라만, 아, 예, 정통 브라만 집안을 지키는, 반디트의, 슈리마티 부인이에요. 그래서, 집안의 가문을 지키고자 해서, 사서오경 쫙 읊는 분이에요. 어, 예, 쫙 읊는 걸 한번 시범으로 한번 보여주마. 이런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짓인지를 니들이 아나 하면서 이제 보여주는, 은사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쫙 읊어요. 어마어마하게 읊어요. 나는 못 알아먹죠. 음,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은, 이제 친구들은 다, 뭐, 대충은 알아먹죠. 산스크리트로 하니까, 저는 산스크리트를 그 당시에는 몰랐으니까 이제 못 알아먹는데, 대충은 이제 알아먹죠. 근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가짜고 어떤 부분에 전부 다 후기에 들어선 삽입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정확하게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 중세 때 이제 대규모로 정리가 되고 막 설명이 붙고 막 이제 이런 대규모 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불안나. 예, 예. 예, 예. 그렇다면 그 정리 작업의 주체는 교단인가요? 아니면은 뭐, 아니. 일반 인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아, 완전히 정리라는 게 정말로 어 헤테로독스하죠.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률적 규정에 따르는 정리가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리한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룰에 따라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현교의 입장에 서 있다 그러면 현교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밀교의 입장에 서 있다 그러면 밀교의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행히 우리나라에 삼국유사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하기 참 좀 편하게 하는데 삼국유사에 보면 그 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승일련이 많이 수집을 했어요. 그거 수집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통 밀교에 관심이 없는 승려가 만약에 옛날의 역사를 이렇게 이제 구술 역사를 수집을 한다고 쳤으면 제가 볼 때는 승일련이 아니었으면 그거
뭐 일본의 역사 전부 다 그거 수집 안 합니다. 전부 다 날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삼국 사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삼국 유사라는 일련의 입장에서는 그것만이 역사가 아니다. 음. 정리되어 있는 역사만이 아니다. 그래서 뭐 말을 타고 가다가 무슨 허벅지를 떼서 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상한 이야기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시각으로 모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일련의 입장이고 또 다른 입장은 또 다른 입장들이 있는 거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전부 다 뿌란나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마하뿌란나, 우파뿌란나 해가지고 막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전부 전설의 신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누구하고 결혼해가지고, 예? 뭐 마누라가 뭐 해서 쫓아내가지고 자식을 뭐 몸에서 어디다 보내고 뭐 죽어서 무슨 뭐가 되고 뭐 집 버리고 나가가지고 뭐 스승을 만나가지고 어쩌고 이런 이야기들이 막 쫙 수백, 수천, 수만 개도 되죠. 그런 이야기들이 각 정파마다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역사적 사실이 없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있느냐? 다는 아니다는. 그럼 어떻게 역사를 리컨스트럭트를 하냐?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걸 사이비 역사학자들은 그걸 가지고 전부 다 지금 역사적 사실로 인정을 하고 지금 같은 과학시대에 공격을 한다는 이야기.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 그러니까 역사학자가 특히 우리 고대사 전공한 사람들이 저는 공부를 지금 35년째, 40년째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특히 인도사니까 아주 심하게 느끼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료가 과연 현대사를 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적어도 인도사는 100으로 치면 일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일이 뭐예요? 일 못됩니다. 일 못됩니다. 근데 우리 김 박사는 고고학 자료까지도 제대로 안 보면 일은 뭐예요? 0.1도 안 되겠네.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이걸 가지고 역사학 사료다 이거 좀 보여주지 않냐 라고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아닐까. 차라리 제 한계입니다. 제 한계. 이제 저는 이제 인도의 은사님들이 전부 다 이제 유치한 막시스트였으니까 그 한계를 이제 보고 이제 배워서 그러지만 차라리 막시스트적 어떤 그 폼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해 나가는 것이 일리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가설이죠. 막시스트도 이제 가설이고 고대사학자들은 그 사료가 서포트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서 고고학 자료도 안 되고 하면 역사학이라는 게 일정한 수준에서 내러티브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도 사람들이 고대에 생각했던 식으로 신화와 같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변화했고 어떻게 망해서 어떻게 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따라가지고 느닷없이 세상 태초에 인도사에도 그렇거든요. 그 노아의 방주 같은 게 나오거든요. 노아의 방주를 구체적으로 하니까 기원전 12,000년이 나와가지고 12,000년이 어디냐 그러면 터키까지 가고 무슨 예? 저기 라트비아까지 가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지 역사학의 문학적 내러티브 서양사학자 헤이든 화이트가 이야기하는 식으로 하는 것
것까지 나는 거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고고학 하는 사람, 고대사 하는 사람의 한계라고 봐요. 사이비 역사학으로는 빠지면 안 되지만 역사학이 사료가 부족해서 좀그 논리 추론을 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 예, 질문이 예.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사이비 역사학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저도 거기에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주로 그런 데 빠져 있는 사람들의 성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가슴이 뜨겁고, 이제 뭐 민족이란 무엇인가,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게 과학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일종의 그 열정들이 가득한 그런 케이스들을 이제 주로 보고는 하는데요. 근데 그 문제점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렇게 복원된 과거를 가지고 현실에서 이제 무슨 일을 하려고 드는 이제 뭐 일정 어떤 지역에 대한 뭐 영유권을 주장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민족 간의 갈등을 주장한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가 됐을 때 이제 현실적으로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선생님 말씀하시는 인도에서의 이런 사이비 역사의 현실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주로 믿는 계층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거는 정말로 심각하죠.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도는 우리 남북한은 단순한 이데올로기잖아요. 그런데 인도는 역사 해석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진짜로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슬림과 힌두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힌두가 이 세계를 다 지배했는데 무슬림이 파괴했다.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역사 전쟁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역사를 현재에 접붙여가지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건 이제 이더기리 같은 애들은 그건 저질이니까 그건 놔두고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건 문제가 가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뭐 각 시도에서 정치인들까지 끼어가지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무슨 뭐저 전라도 천년상가 뭐 해가지고 이게 나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진짜 문제는 현실로 가지고 와서 어떤 이익을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역사가 절대로 과학적으로 진척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역사라고 하는 게 상상 속에서 이루어진 특히 민족의 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은 못하는 거지만 민족이라고 하는 그 단위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어, 현재로서 가지고 오든지 말든지 그건 관계없이 터무니없이 민족이라고 하는 포맷을 짜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역사학은 저는 인도 델리대학교 역사학과를 다니면서 저희들은 소속해 있는 게 Faculty of Social Science였어요. 다 아니시겠지만 고고학은 고고학은 소셜 사이언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회과학부였습니다. 인문학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 공부할 때는 완전히 자로잰 듯한 마크시스트 역사학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상당히 인문학적인 반기를 들고 한 은사님들이 많이 계셨고 친구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역사학은 인문학하고 사회과학하고 중간에 딱 어렴풋하게 이제 걸쳐 있는 거잖아요. 역사학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고대사는 아무리 이더길이가 싫고 아무리 환뽕이 싫고 뭐 싫더라도 고대사를 정확하게 딱 정해놓은 듯한 뜻의
규정을 하면 나는 그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덕일이하고는 또 달리. 예, 그건 민족주의로 특별한 자기 목적 하에서 하는 정치인이니까 그건 놔두고 우리끼리 내부에서 하는 것은 특히 이제 뭐 고대 문명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지를 좀 많이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서 어디까지가 사입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증명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논리고 이런 특히 고대사 하는 사람들은 사학사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사학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헤이든 화이트 같은 그런 아주 포스트 모던까지도 미시사까지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궁극적으로 우리가 덜 괴롭다 하는 것을 저는 30년 넘게 연구하면서 좀 느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이렇게 다른 분들도 이렇게 좀, 아마도 관심이 좀 있으실 만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음, 그, 제가 알기로 이제 중국 고고학계에, 저는 이제 사료와 고고학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 특히 이제 고고학 전공이니까 오늘 교수님께서 쭉 설명해 주신 그러한 신화적 사료를 우리 인도 고고학계는 대체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번 논의해 볼까 하는데요. 중국 고고학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하나라와 그 고고학 자료와의 관계가 아마 핵심 이슈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우리 근동 전공을 하고 계신데, 아마 근동은 이제 구약과 이제 이 고대 근동,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이 신화적 사료를 어떻게 이제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사료 비판을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인도의 신화적 사료와 고고학과의 관계는 좀 약간은 세계사적 보편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사료의 성격, 고고학적 자료의 특성은 각적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신화적 사료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역사 해석으로 가는 것은 사이비 역사학, 이거는 뭐 논외로 하고요. 그 예를 들면 인도 고고학계가 예를 들면 그 신화적 사료를 대하는 태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 베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베다를 암송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라고 할까, 기술적 문화적 상한선 같은 거를 활용하죠. 교수님도 아신 것처럼. 그래서 예를 들면 베다에는 틀림없이 베다인들은 기마를 알았었고, 그리고 사실 정확하게 그게 청동인지 철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대체로 그 활용의 어떤 장면이라든가 어떤 활용의 묘사를 통해서 추론해 봤을 때 철기였을 것으로 거의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다에서 묘사되고 있는 기마와 철이라고 하는 기술 체계를 이제 고고학에서 이제 재선 활용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티하사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인데, 물론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의 어떤 그 나레이션의 역사적 진실을 믿는 사이비 역사학도 계시지만,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를 암송하고 했던 그 상황, 시대적 상황에서 마하바라타에 묘사된 사회상이 있다는 거. 물론 그건 나레이티브지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봤을 때, 사실 이 약간 뭐라고 할까,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던 건 일리아드 오디세이와 트로이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일리 슐리만의. 그 제가 지난번에 가야학회에도 잠깐 갔었는데, 사이비 역사학회 갔었는데, 대체로 이렇게 이런 논리가 성립됩니다. 신화가 역사로 해석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하일리 슐리만에 의해서 이제 해석되었다. 왜 신화가 역사가 될 수 없느냐라는 논리를 펴면서, 사실 인도도 비슷한 논리로서 고고학이 이제 출발해서 이제 사이비 고고학이 나아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지금 그렇게 따르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베다가 묘사하고 있는 기마와 철기 시대, 그리고 마하바라타에 묘사되고 있는 어떤 그 어느 정도 중앙 집권화를 향해 나아가는 전쟁 상태, 그리고 이제 구약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저기 장소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하바라타에 묘사되고 있는 도시라든가 이런 것이 실존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물론 그 공간에서 벌어졌던 전쟁과 이런 것은 나레이션이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뭐 우주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건 아니고 장소와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들의 어느 정도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이제 과장된 나레이션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러나도 중앙 집권화로 나아가고 있었던 뭐 전쟁 상황. 그래서 대체로 마하바라타를 아까 교수님이 묘사하셨던 그 2차 도시화랑 이제 연결시켜서 실제로 델리에 있는 많은 역사학자들도 이제 그 시대의 어떤 뭐랄까 시대적 산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이 묘사하고 있는 당시의 어떤 전쟁 상황 그리고 중앙집권으로 나오는 정치의 상황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좀 활용하는 방법으로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 그래서 이제 과연 신화적 사료를 우리가 완전히 포기할 것인가 그러니까, 활용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도 이제 뭐 전적으로 내가 뭐 확답은 못 하겠지만, 신화 속에 나오는 꼭 장소뿐이 아니고 인물도 많아요. 인물은 뭐 그렇다고 장소, 인물, 배경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후기에 삽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결정적으로 디파인을 못 하게 되는 게 그 대표적인 게 아요디아예요. 아요디아. 내가 허왕우 신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아요디아라는 게 막 뒤져보면 난 이제 그거 가지고 20년 동안 내 연구를 하면서 뒤져보니까 아요디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게 굽다 시대 때 이후란 말이죠. 그 전에는 아요디아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신화 속에 라마야나 신화 속에 나오는 아요디아의 모습은 그 전에도 존재했다는 거지. 근데 아요디아라는 말 자체는 굽다 시대 때 이후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그걸 따지면 사케트라고 하는 옛날 지명을 사케트라고 하는 것인데 후반기에 신화가 커지면서 아요디아가 이렇게 이제 이거 이렇게 서브스티튜트를 이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꼭 무슨 뭐 나라 이름이든 언어든 종족이든 뭐든 하여간 신화를 분석을 할 때는 다면적으로 해서 무지무지에 복합적으로 여러 개를 해석을 해봐야 알지. 그렇지 않고 문헌학적은 물론이고 단순하게 뭐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다. 이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베다 시대 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 저 김박사님 하나 아시겠지만 사라스와티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는 압니까? 사라스와티라는 말이. 하여간 사라스와티라는 게 강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물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건지 예? 무슨 뭐 지금 뭐 저 겐지스 이제 인더스강 옆에 있는 건지 혹은 지금 저 뭐야 저 알라하바드 옆에 뭐 있는 거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보면 한 번 중요한 언어를 쓰면 계속 써요. 계속. 계속 1세기 뒤에 또 쓰고 2세기 뒤에 또 쓰고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보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도시 이름이 미국에도 또 쓰여지지 않냐. 뉴요크라든가 뭐 뉴욕 요크셔라든가 이렇게 쓰여지지 않나. 그래서 사라스와티라는 거 그 이름이 특정 시대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다. 그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장소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화에 나오는 이름을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랑카를 갔으면 그 랑카가 가능했겠냐? 그 사람들이 겐지스강 유역에서 했는데 스리랑카가 가능했겠냐? 예? 요자나라고 하는 게 그게 뭐 몇 미터라는 게 가능할 이야기냐? 그냥 하는 소리지.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니까 우리 역사학자들이 하는 추정이라는 게 정말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사학자, 고고학자하고는 나는
무궁무진하게 증명을 하는 게 아니고, 고고학자는 물론 그럴 거예요. 고고학자는 증명을 하는 것에 이제 뭐 일차적 소임을 하겠지만, 나는 역사학자로서 고대사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것.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적으로 언어학적으로도 고고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 무슨 뭐 인도 같으면 뭐 누미스매틱스네 뭐 에피그라피네 전부 따져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고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고 그런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일을 하는 게 나는 고대사가 하는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선생님, 예,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예, 예, 예. 사실 선생님 말씀하신 게 정말 맞거든요. 나래티브 형식의, 이야기 형식의 어떤 역사 문헌은 그 역사학적으로 어떤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성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나라티브 형식의 이야기니까. 근데 고대 금동 같은 경우에는 그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신화적 문헌, 그리고 나라티브적 형식의 문헌, 그러니까 뭐 구약 성서 같은 그런 문헌도 있지만 사실은 그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살았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문헌들도 좀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건, 예, 그래서 뭐 결혼 관습이나 내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동산을 매매했는지에 대한 관습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당시에 의도를 하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헌이기 때문에 사실은 100% 사실이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문헌들이고 그, 이런 문헌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그 나라티브 역사를 갖다가 연대 측정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성서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후대에 그러니까 다 조합이 돼서 글이 써여졌는데 성서에 나오는 일정 부분의 그런 관행들이 기원전 2000년기의 그 누시나 아니면은 마리에서 나오는 문헌들에서 나오는 전통 관행과 아주 유사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전통 관행은 비록 기원전 6세기나 아니면은 그 이후에 접혀졌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 기원은 2000년기의 구전의 전통을 그대로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구전이 어떻게 보면은 신성한 내용으로 사람들에게서 절대 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인식 속에 남아 있어서 그게 1000년, 1500년 가까이 되는 역사를 갖다가 그대로 답습해서 내려와서 그 이후에 이제 문헌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지금은 있거든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물론 100%까지는 아니어도 추정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인도 역사에서 제가 인도 사료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인도 사료에서 이야기를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러티브한 사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100% 사실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인간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어떤 그런 역사 사료는 어느 시대부터 없나요? 없군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한국 고대사에 삼국사기가 없는 걸로 하고 삼국유사에서 그맨 앞에 나오는 그 뭐죠? 왕력기입니까? 뭐 하여간 그 그게 없다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인도 고대사 그러니까 12세기에 라지 따랑긴이라고 하는 카시미르 지역에만 있는 그 크로니클 편년체로 한 기록이 처음 나오거든요. 처음 나오는데 이제 그게 진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역사학 쭉 뭐 누가 어디서 몇 대에서 몇 대 왕이 어쩌고 저쩌고 쭉 이렇게 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 이게 옛날에 고대 인도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잡아내지를 못했을 뿐이지 여기만 남았고 옛날에도 있었다는 건데 인도가 전체 한 나라로 인식을 안 했기 때문에 전체는 없다 하더라도 작은 단위 하나라도 있었을 거 아니냐라고 이제 추정은 가능하고 인도 사람들이 고대의 역사 인식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장을 해서 뭐 그건 오케이 하더라도 아무튼 우리로서는 지금은 없어요. 아, 없, 네. 없어요. 있다면 그런 내러티브 신화, 그 다음에 이제 위인 전기, 예. 이제 위인 전기는 이제 그 안에 역사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거에다가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사료가 뭐 사원에 적혀 있는 비문, 그다음에 이제 왕이 남겨낸 금속 비문, 뭐 요런 그다음에 동전 뭐 요런 것뿐이고 그냥 기록으로 지금 그 외에는 이제 전부 다 이제 뭐 고고학적 유물들이죠. 우리가 해석을 일잘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음, 사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2차 사료라고 이야기하는 적혀진 사료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역사 인식에 의해서 쓰여진 사료는 없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김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는 뭐 근동이라고 하든 뭐 중근동이라고 하든 무슨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쪽에는 이것도 있고 또 요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인도에는 없어요. 그게 없어. 그러니까 요 안에만 흔적이 남아 있고 일정 부분 남아 있는데 불교 사료는 또 조금 더 분명한 게 있고 그러니까 요 사이가 미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도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고대사를 공부할 때 부족한 사료를 가지고 어떻게 히스토리를 리컨스트럭트를 하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하다고 하는 그 정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종교로 만들어 놓은 태초에 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그 이야기죠. 음, 신화학에서 학문으로 다룰 수는 있지만 그게 어떤 역사적인 팩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 좀, 예, 예, 없다. 예, 그런 이야기죠.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 예. 그 교수님께서 강의 중에 음, 뭐 특히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대체로 신화적 사료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좀 확정적인 그런 역사 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해석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우리 이제 델리에 있는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저희 일반적으로 델리 역사학자들이 이제 선택하신 그 마르크스주의적인 역사 서술 그게 이제 일종의 뭐라고 할까 뭐 사회경제 발전사라고 하는 좀 큼직큼직한 방식으로 서술하는 것이 나름대로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제 우리 델리 역사학자들이 오랫동안 생각해 오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매우 디테일한 어떤 역사의 어떤 이런 사회사랄까요? 생활사 이런 것들을 캐치하기 힘드니까. 그와 비슷하게 사실 이렇게 사료가 부족한 만큼 인도 고고학도 사실 자료가 굉장히 부족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예를 들면 왜, 인도는 왜 인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면 고고학 자료가 부족한 이유가 뭐예요? 일단 첫 번째는 고고학 자료가 대체로 그 장내 큰 대형 무덤에서 그 사회의 어떤 중요한 문서라든가 비문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인도는 아시겠지만 그 대형 화상 때문에 대형 무덤이 일단 없고요. 첫 번째는. 토양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이제 대체로 대부분의 고대 도시는 현재도 계속 도시라서 그 생활사 복원이 좀 쉽지 않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인더스 문명이 독특한 게 그 지역이 거의 다시 도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가 이제 남아있고 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면 고고학 연구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편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형 무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예를 들면 경주박물관에 가시거나 국보에 가면 대부분의 유물은 대형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왕관이라든가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당시 어떤 기술 체계라든가 뭐 기술 교류 수준 등등의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내든지 인도는 그게 없다는 것. 이거는 무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고학 자료도 대부분 사원, 즉 종교적인 것이 제일 고고학 자료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죠. 이제
사원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그 종교 어떤 것을 둘러싼 당시 사회의 어떤 연관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죠. 최근에도 제가 가야 뭐 학회를 다녔지만, 우리 가야만 해도 예를 들면 대형 무덤인데, 인도는 사실 제가 발표했던 예를 들면 그 비슷한 시기의 어떤 도시 시대에 대부분의 고고학 자료는 불교 석굴이에요. 그 그러면 주변, 그 석굴을 통해서 당시 주변에 어떤 도시가 있었고 이걸 추정해내고, 도시는 발굴하기 힘들고, 도시를 살았던 사람들이 무덤은 없고, 당시 왕의 무덤도 없고, 대부분 이제 종교적인 어떤 고고학 자료가 핵심인 상황에서, 결국 사실 인도 고고학계도 이제 사실 마르크스주의적 어떤 이런 담론은 아니지만, 결국 거대한 어떤 이야기들의 시대적 변화, 이런 것들을 결국 얘기하는 방법으로, 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 고고학계가 막 아주 디테일하게 편년을 나누고 그 할 때 옆에서 보면 어떨 때는 좀 답답함을 느낄 정도로 인도 고고학도 큼직큼직하게, 예를 들면 대략적으로 300년 동안, 뭐 500년 동안 이렇게 이제 큼직큼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그 역사학뿐만 아니라 인도 고고학도, 조금 전에 김한희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고고학 역시 매우 디테일한 생활사 복원, 당시 기술 수준 복원,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좀 난해하고 어려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인도 특유의 좀 고고학 문화가 발달한 게, 과학적인 고고학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발달을 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볼 거는 당시 식물 자원이나 동물 자원이나 막 이런 걸 볼 수밖에 없어요. 남아있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게 많구나. 네. 음, 왜냐면 어쨌든 박사학위 논문을 써야 되는데 남아있는 건 없으니까, 너 뭘로 논문 쓸래 이러면 남들 그러면 안 하는 동물병 화분해가지고 한번 분석해. 예. 대체로 그렇게 가고 있는 좀 실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학과 문학의 차이점은 뭔가? 라는 것은 아마 인도 고고학 연구자들도 대체로 공감하면서 느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김생한테 혹시 좀 신뢰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같이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이런 날이 참 오기를 나 바랬는데 김생은 이제 고고하고 나는 이제 역사 가는 사람인데 우리 은사님 내가 아주 존경하는 은사님 중에 한 분이 고고학 가는 분인데 케임브리지 출신 박사 교수님인데 내 좋아하는 은사님들하고 싸워가지고 델리 대학교 때려치우고 케임브리지로 가버리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양반이 우리 저 역사학계의 주류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볼 때 좀 이상한 말을 이게 좀 이제 가짠가 뭐 이렇게 할 정도까지 이상한. 왜냐면 나는 이제 주류 역사학에 완전히 물이 들어 있었으니까. 그 최근 이제 김생하고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꼭 그런 것은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역사학이나 고고학이나 주로 했던 트렌드라는 게 있고, 그동안 기존에 했던 연구 성과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역사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학문을 일거에 뒤집을 정도로 의문을 탁 던져가지고 그 의문을 못 풀면, 이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이비 역사학이 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인도 고고학에서 가끔 아니라 어쩌다 봐요. 주로 이제 예를 들어서 화분. 그러니까 꽃가루. 근데 이 꽃가루를 이제 고고학 하는, 내 지난번에 김생한테, 이런 논문이 있는데 한번 당신 쪽하고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그거 한번 이제 구해줘봐라 해서 이제, 그냥 한번 받았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모르겠어요. 전부 과학이에요, 전부 과학. 그리고 막 식물학 이렇게 해가 전부 과학인데, 우리 고고학 가르치는 은사님도 자기는 코멘트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그것을 인용만 할 뿐이고, 그 사람이 주장했던 부분을 두 줄, 그건 아니다. 이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검증도 못하고. 근데 내가 볼 때, 이거 사이비에 가깝거든요. 음.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뭐냐면, 의문을, 역사학자, 고고학자, 고대사학자는 의문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김 선생 말씀대로 우리 같이 사료가 없을 뿐만이 아니고 고고학 자료도 없으니까 이상한 것을 하는 거예요. 막 천문학 해가지고 인도에서는 막 천문학 엄청나게 많이 해요. 이덕일이도 지금 그렇게 한 번씩 하거든요. 천문학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그거 다른 사람은.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대답이 안 나온데 가지고 그걸로 밀어붙이면 그건 내가 볼 때는 사이비에 가깝다. 그동안 기존에 했던 사람들의 연구와 과정에 대해서 비슷하게 서로 소통이 되고 이렇게 이제 학문적인 업적이 주고받고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나는 단어는 못하지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도 고고학이 그런 게 꽤 있더라고. 느닷없는 그게 나머지는 아무런 말도 못해. 오로지 결론 하나밖에 말을 못하는 게 전부 실험해가지고 막 실험 수치 나오고 막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건 조금 좀 궁극적으로 우리가 역사학을 하는 건데 과학을 하는 게 아니고 좀 곤란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좀 사실 해봤어. 하여간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사실 좀 김생원하고 좀 한번 나중에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내가 좀 배워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음. 또 고고학계도 사이비 고고학자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음. 그 자기 그게 의견에 반대하면 이제 프레임이 똑같아요. 우리는 이제 보통 사이비 역사학자를 비판하면 친일 역사학적으로 몰리잖아요. 이렇게 흑백 논리로.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친영, 뭐, 이렇게 쉽게 하면 서구 역사 고고학의 영향을 받고 마르크스주의에 영향을 받았던 소위, 막시스트라는 거지. 예, 고고학자도 거의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예, 김한희 근데 선생님 하신 말씀이 예. 예, 아유, 사실 그게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 생각이 되게 드는 게요. 그게 학문을 하는 학자들의 어떤 의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1차 사료가 어떠한 측면에서 사입이고 사입이가 아니고 진짜이고 가짜인지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거는 사실은 어떤 분야도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리 고대 근동에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국 사료 같은 경우에, 한국 사료에서 정확하게 사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료가 학문적으로는 어떠한 의미에서 이게 사입인지를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학문적으로 분석이 들어가야지만 이게 사입이와 사입이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 학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은 그렇죠. 사실은 구별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진짜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줘야지 되는 사회적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다. 아니, 이 문서가 왜 사입입니까? 라고, 이 문서 진짜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학자들 뿐이고, 그게 학자의 사실은 사회적인 어떤 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면 저 역시도 저희 선생님, 한국사 하시는 선생님께 그 사이비 문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문헌이 문헌학적으로 정확하게 어떠한 측면에서 사이비인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문헌학적으로 어떤 글자는 이 시대에 전혀 사용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이 문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문헌은 그 시대의 산물이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조작된 산물이다. 근데 그러한 설명을 듣고 나니까 되게 명확해지면서, 아, 이래서 학자들은 이 문헌을 갖다가 문제 삼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아, 그러면서 되게 학자의 어떤 사회적 의무와 위치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진실에 가까운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리고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는 학자들 뿐이고, 그래서 사실은 각각 학문을 하는 전문가들이 존재를 하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 질문을 했을 때 저희 선생님께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말씀하신 이런 오늘의 주제가 사실은 그 학자의 어떤 사회적 의무에 대해서 잘 표현해 주시는 주제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들으면서.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뭐 소위 그 사이비 이덕일 뭐 그쪽하고 제일로 최전선에 나와 싸운 이문영 선생이라는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는 이제 사이인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해요. 역사학이 문학에 비해서 혹은 사회과학에 비해서 우위에 서 있는 거라고 말하지 마라. 난 잘못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역사학은 사실을 밝혀낼 수도 없는 애매한 인문학도 아니고 사회과학도 아니고 애매한 학문인데 사실을 밝혀낸다고 하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지만 사실을 밝히지 못한다는 것도 웃기는 거고 다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환단고기네 이티하사 라마야나 마하바라타네 뭐네 뭐 삼성기네 뭐네 전부 이걸 어, 그 사람들이 역사적 사실을 주장하면 사이비 역사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문학서적이다. 문학서적. 창작 문학서적이다. 이게 나쁘게 볼 필요가 없고 자기들의 꿈을 이렇게 마치 역사에 덧붙여서 했던 이야기다. 이걸 나는 역사학자들도 좀 인정을 좀 하고 저 사람들도 좀 뭐 말이 잘못 나와서 그렇지 사실 우리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김해 시하고도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허황우에 관해서 축제하는 거 나 반대 안 한다. 근데 왜 반대하는데 내가 그걸 왜 반대하는데 우리 나름대로 내러티브 트레디션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전통을 했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게. 다만 허황우가 왔다고만 하지 마라. 그건 원고에 없으니까. 우리가 꿈꾸는 그런 세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역사학자들도 너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만 최고라고 가치가 있는 거라고 할 것도 없고 판가름할 수 없는 사실임을 확신할 수 없는 것을 사실이라고 판가름하려고 할 것도 없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티하사 뿌란나라고 하는 식으로 삼국유사식으로 그 사람들은 세계를 그렇게 바라봐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이 그렇다고 본다는 건데 문학으로 보는 게 인도에서는 전형적인 문학이거든요. 그 네. 문학이었어요. 예, 예. 그렇게 봤다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 그 사람들은 신화로 보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나쁘다고 할 것도 없고 다만 그걸 역사다 혹은 좀 더 줄여서 말하면 사실이다라고 말한 것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 그 사실이란 것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너무나 왜곡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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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사실, 예, 그런 나라티브 문학이 사실은 당시 사람들의 정신사를 갖다가 표현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저도 그럼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요. 예, 예, 예. 혹시 또 뭐 이광수 교수님께 질문이라든가 뭐 다른 논의 주제 있으신 분 계실까요? 혹시 저 네네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 다름이 아니고 그 힌두 그 민족주의의 그 영향을 받은 그 사이비 역사학에 관련해서 그 정치 사회적인 파급력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전 또 제가 이 강의 듣기 전에 그 선생님 논문을 봤는데 이제 힌두 민족주의 정권에서 이제 뭐 교과서를 주도로 이제 교과서를 집필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움직임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그런 그 여기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이비 역사학적인 주장이 그러면은 제도권 교육에는 그 얼마만큼 반영이 되고 있는 건지 그런 점이 궁금합니다. 선생님 그 유튜브 강연에서는 이제 미인가 학교들을 중심으로 이제 사이비 역사와 관련된 그런 교육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미인가 학교들 외에도 그럼 좀 더 제도권적인 교육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근데 이 선수들이요, 정권을 잡으니까, 웃기잖아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인도는 이제 교과서가, 역사 교과서가 자유교과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도 이제 인가, 미인가가 애매하고. 근데, 어, 아직 5살, 6살 때부터 이제 데리고 와서 밥 먹여주고, 가난한 나라니까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키워주는 애들한테, 그게 뭐, 수만 명이 뭐예요? 수십만 명도 넘는 정도 사람들을 키워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런 소위 사이비 역사학을 이제 키우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정권을 잡았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 어마어마한 인도라는 말이 안 되는 그 연방국가 정권을 잡으니까 그게 교과서로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인가냐, 미인가냐, 영향력이 있냐, 없냐라는 것은 그렇게 썩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이게 극대화가 될 수가 있고, 권력을 못 잡으면 별것이 아닌 거지만, 권력을 잡게 되면 상상을 초월한 것까지 가고, 그 사이비 역사학이 권력을 잡아서 자유교과서니까. 그러나 자유교과서지만 국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교과서가 있다면 그게 압도적이죠. 그걸 자기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뿌려버리면 70% 이상을 뿌려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영향력을 키우면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한 효과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한 저 사람들이 얼마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라기보다도 저 사람들이 권력을 잘 잡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 권력을 잡았어요. 권력을 잡고 77년도에 한번 잡고 98년도에 한번 잡고 그리고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잡는데 완전히 판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요. 중도층 일반 시민들은 대부분이 민족주의 시각에 쓸려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필리핀까지도 전부 자기 나라 땅이라고 생각해요. 허황우가 우표가 나왔다니까, 우표가 인도에서. 허황우 우표가 나왔어요. 예? 그게 뭐, 사람 환장할 일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허황우가 어떤지 잘은 모르시겠지만, 하여간 내 말을 믿고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는 것을 제 말을 믿어준다면, 인도에서 이 정권 들어선 이후로 허황우 우표가 나왔어요. 우리 공주가 한반도 한국에 가서 왕비가 됐고, 그 이야기를 좀 더 키우잖아요. 그러면, 연호랑 세원녀 이야기까지 해가지고, 일본국을 세운 사람들하고도 연결시킨 사람도 있어요. 허황우가 일본국 세운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정부에서 발행하는 우표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내가 따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뭘 그래. 그 이야기가 있어서 두 나라의 친선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다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흥분을 하고 그래. 그러면 할 말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역사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표를 하든지,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있는 사실을 실제라고 자꾸 이야기하지만 인도 사람들은 그런 촌스러운 짓 안 하거든요. 실제다 아니다 그런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상당히 미묘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런 움직임에, 그런 사이비 역사학에 영향을 받은 그런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 인도 내부에서 어떻게 그 자성을 좀 촉구한다고 할까요? 그런 움직임들이 있나요? 만약에 그런 움직임들이 좀 제대로 표출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는 어떤 원인이 있는지 혹시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몇 차례 걸쳐서 인도에 가서 이제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관심도 없어요. 이런 일이 하도 많아가지고 관심도 없고, 우표 만드는 거야. 큰 나라니까 그 뭐 어느 정도 차원에서 어떤 규모로 우표가 나왔는지 난 잘 모르겠고 그냥 우표 나온 것만 내가 봤는데 인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한국하고 관심 갖는 사람만 조금 관심을 가질 뿐이지 큰 문제는 이제 아니죠. 뭐 한국뿐이겠습니까? 인도가 전 세계로 다 나갔다고 뭐 터키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태국도 있고 미얀마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게 무슨 대개 사람들은 모르죠. 퍼센테이지로 보면 대개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제 우리로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학자니까 예, 조금 좀 안타깝다 뭐 그런 이야기죠.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계실까요? 예, 없으면 오늘 이광수 교수님 발표 및 토론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광수 교수님 수고하셨고 참석하고 토론해 주신 모든 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